30년 동안 공짜밥 먹었으면 됐어. 이제 그만해. 당장 나가. 언니, 알아들었죠?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요. 신우이 미경까지 가세했습니다. 3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여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 민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집안에서 진짜 가족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보시면 반전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죠. 하지만 상주인 민석과 미경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역력했어요. 수지는 빈소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아버지를 모셔온 며느리였죠. 홀로 대신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부터 저녁약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10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이 모든 걸 돌봤죠. 병원 갈 때도 밤에 편찮으실 때도 늘 수진이 곁을 지켰어요. 아버님, 물 드시겠어요? 고맙구나, 수진아. 시아버지는 늘 수진에게만 따뜻했습니다. 친아들인 민석에게는 다른 태도였죠. 민석은 평소에는 아버지를 본체만체 했어요. 가족 행사 때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민석이 수진을 구석으로 불렀어요. 미경도 따라왔죠. 언니,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미경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서요. 거짓말 마세요. 30년을 붙어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이 이런 말투로 대하는 건 처음이었죠. 여보, 정말 몰라요. 아버님께서 그런 건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30년이나 공짜밥 먹었으면 됐지. 이젠 지치니까 알아서 나가요. 민석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남편이 뭐라고 한 건가요? 공짜밥이요? 제가 30년 동안 뭘 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집안하고는 볼 일 없잖아.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30년을 가족으로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저는 그냥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해야 할 일.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들러붙은 거 아니에요? 미경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시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랐을 뿐이죠.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알겠어요. 나가겠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과 미경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욕심만 가득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저렇게 내쫓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민석과 미경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시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수지는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떠났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했던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그 비밀이 곧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도요. 민석과 미경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걸요.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수지는 짐을 꾸리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집을 처음 온 날이 기억났습니다. 23세 어린 나이였죠.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수진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잘 왔구나.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시아버지의 첫 인사였습니다. 수진은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낯선 집에서의 불안함이 조금 가셨죠.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년 전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갑자기 홀로 남게 되셨죠. 그때부터 수진의 진짜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아버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매일 아침 6시면 수진은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조절이 중요했죠. 민석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침을 함께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죠. 아들이 바쁜가 보구나. 시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요. 시아버지가 편찮으신 날이 많아졌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수진이 모셨죠.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제가 부축할게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짐이 아니에요. 수진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셨으니까요. 친정아버지보다 더 자주 얼굴을 뵀죠. 밤에 시아버지가 편찮으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다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수지는 그럴 때마다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여보,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또요? 맨날 병원이네. 좀 쉬면 안 돼요? 민석은 짜증을 냈습니다. 자기 아버지인데도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어요. 수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죠. 응급실에서 밤을 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시아버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꼭 쥐셨죠. 수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왜 친아들은 오지 않는지, 왜 자신만 이렇게 애쓰는지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자 기저귀가 필요해졌습니다. 수지는 매일 갈아드렸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많이 부끄러워하셨죠. 수진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며느리한테 이런 걸 시키다니.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불편해하시는 게 더 마음 아팠죠. 민석에게 도움을 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같이 돌봐달라고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여보, 아버님은 당신 아버지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난 못하겠어요. 민석은 냉정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라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다짐했죠.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금방 가버렸어요.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언니, 우리 아버지 상태 어때요? 많이 편찮으셔. 요즘은 거동도 힘드셔. 그래요?
언니가 잘 돌봐주니까 다행이네요. 미경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허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시아버지는 수진에게만 의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해하셨어요. 수진의 손길만 편안해하셨죠. 수진아, 너만 있으면 내가 안심이 된다. 저도 아버님 곁에 있는 게 좋아요.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은 시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수진을 딸처럼 여기셨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하고 좋은 며느리구나. 딸 같은 며느리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민석이나 미경이는 한 번도 날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어. 너만 있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아버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특별한 애야. 시아버지는 수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입을 다무셨죠. 수진은 그때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큰 결심을 하셨다는 걸요. 자신의 모든 것을 수진에게 남기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사실을요.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죠. 댁에서 편히 계시게 하세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늘 밝게 웃어야 했으니까요. 아버님, 집에서 편히 계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고맙구나, 수진아.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수지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어요. 민석은 여전히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죠. 아버지 상태 어때요? 많이 안 좋으셔. 당신도 좀 자주 와봐요. 알았어요. 내일은 일찍 올게요. 하지만 민석은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봤어요. 물 한 모금, 죽 한 숟가락도 정성스럽게 떠드렸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수지는 잠에서 깨어 시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하셨죠. 수진아, 가까이 오렴. 수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죠.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았죠. 너만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민석이한테는 절대 재산을 넘기면 안 된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잘 들어. 민석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시아버지의 말에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친아들이 아니라니요.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아버님, 그럼 민석이는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더 꽉 쥐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만이 진짜 내 가족이었어. 30년을 한결같이 날 돌봐준 사람은 너뿐이야.
아버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넌 특별해. 그래서 내 모든 걸 너한테 남기기로 했어.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신다니요. 이건 꿈이 아닐까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민석이가 있잖아요. 민석이는 자격이 없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날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알 것 같았죠. 모든 건 이미 정리해뒀어. 변호사 선생님께 맡겨뒀지. 아버님, 저는 정말이요.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절대 민석이한테 빼앗기면 안 돼. 시아버지는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면 지켜야 했죠. 네, 아버님. 명심할게요. 고맙다, 수진아. 너는 정말 효녀야.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죠.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석이 친아들이 아니라니요.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요? 왜 시아버지는 이 비밀을 숨기고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만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민석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지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어요. 시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죠. 아버님, 편히 가세요. 제가 약속 꼭 지킬게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과 미경은 슬픔보다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장례 준비보다 통장부터 찾았죠.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비밀을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민석과 미경이 자신을 집에서 쫓아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이 곧 올 거라는 사실도요.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셨던 걸까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두신 걸까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에 대한 깊은 신뢰도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죠. 시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오랜 비밀을 꺼내는 일이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수지는 조용히 기다렸죠. 수진아, 이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 죽은 내 시어머니만 알았던 일이야.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50년 전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30살이 되던 해였죠. 내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 시댁에서 난리가 났지.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시아버지 부모님은 며느리를 몹시 구박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했죠.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매일 울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죠. 결국 병원에 갔어. 그런데 문제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럼 아버님이요? 그래. 나한테 문제가 있었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지.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어요.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랬다간 내 시어머니가 쫓겨날 판이었거든. 시아버지는 아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당시 친척 중에 사정이 어려운 집이 있었죠.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었어.
아이가 셋이나 됐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 그 집에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사내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죠. 돈을 주고 데려왔어. 그 집 사람들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을 거야. 그 아이가 민석이인가요? 그래. 민석이야. 미경이도 마찬가지지.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입양된 아이였다니요. 평생 친아들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주변에는 내 시어머니가 친정에 가서 낳았다고 했어. 다들 믿었지. 시아버지 부모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생겼다며 무척 기뻐했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지켰죠. 민석이를 키우면서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하려고 했어. 시아버지는 민석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하지만 민석은 달랐죠. 그런데 민석이는 점점 변해갔어. 돈만 밝히고 부모는 귀찮아했지. 시아버지는 실망이 컸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건지 싶었어요. 진짜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요.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 민석이한테 모든 걸 주지 말라고. 시어머니도 민석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30년을 친아들처럼 키웠는데 보답은커녕 무시만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어. 민석이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았죠. 그런데 수진아,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저요? 그래. 넌 진짜 효녀야. 핏줄도 아닌데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잖아.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도 울컥했어요.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죠. 민석이는 피를 나눈 아들이라고 우겼지만 날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어. 아버님, 민석이도 바쁘니까요. 아니야. 바빠서가 아니야. 관심이 없는 거지.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반면에 넌 30년을 한결같았어. 밤낮으로 날 돌봤지.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특히 이런 정성은 더더욱 그래. 시아버지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내 모든 재산은 너한테 가도록 말이야. 아버님, 그러시면 민석이가요. 민석이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어.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거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다니요. 그럼 민석은 법적으로 남일 뿐인가요? 호적에는 올렸지만 정식 입양 절차는 밟지 않았어. 그때는 그게 가능했거든. 그럼 민석이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그래. 법적으로는 한 푼도 못 받아. 전부 내 거야.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집도 땅도 예금도 전부 수진 명의로 신탁 처리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해뒀죠. 내가 죽고 나면 민석이와 미경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님,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법은 내 편이야. 변호사 선생님께 다 맡겨뒀어. 시아버지는 수진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두려웠어요. 민석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민석이가 널 괴롭히더라도 절대 굴하지 마. 넌 당당해도 돼. 네, 아버님. 너는 사람답게 살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셨어요.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죠. 고맙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밤의 대화가 수진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장례식에서 민석과 미경에게 쫓겨났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자신에게만 비밀을 말씀하셨는지요. 그리고 왜 민석에게는 재산을 주지 말라고 하셨는지요. 핏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였어요. 시아버지는 그걸 평생에 걸쳐 깨달으신 거죠. 수진은 시아버지의 뜻을 꼭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기로요. 수진은 작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왔어요.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뿐인 좁은 공간이었죠.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수진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언니, 지금 어디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긴장했죠. 집 나왔잖아. 왜요? 아버지 통장 언니가 가진 거 맞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몰라요.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비밀을 아직 말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30년을 붙어 살았으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죠. 정말 몰라요. 아버님께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 땅 문서는요? 집 권리증은요? 그것도 몰라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화가 난 듯 전화를 끊었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죠. 며칠 후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원룸 앞까지 왔어요. 문을 세게 두드렸죠. 열어요. 내가 왔어. 수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술을 마신 것 같았죠. 당장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릴 거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재산 어디 있는지 말해요. 민석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올까봐 수지는 문을 열었어요. 민석이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요? 민석은 비좁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수지는 참았죠. 당신이 쫓아냈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그렇고 아버지 통장 내놔요. 정말 몰라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수지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직접 받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 두셨죠. 거짓말 마. 아버지가 당신한테 뭔가 줬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민석은 수진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졌어요. 수진은 황당했죠. 여보, 그만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어디 갔겠어요. 당신이 숨긴 거 맞죠? 민석은 의심의 눈초리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억울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버님 재산은 제가 관리한 적 없어요. 여보가 알아서 찾아보세요. 나도 찾아봤어요. 은행 가서 물어봤는데 통장이 없대요. 민석은 답답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놀랐어요. 시아버지께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였죠. 그럼 은행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평생 일한 돈이 어디 갔겠어요. 민석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 후로도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민석과 미경이 번갈아가며 전화했어요. 유언장이 있냐고, 땅 문서를 본 적 있냐고 물었죠. 언니,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가 뭔가 남기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수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자신도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미경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석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죠. 언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온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죠. 아버지 재산 찾는 거 도와주세요.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와요? 언니가 30년을 돌봤잖아요.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미경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수지는 등골이 오싹했죠. 정말 몰라요. 아버님께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 변호사라도 알아요? 아버지가 변호사 만난 적 있어요? 민석이 다그쳤습니다. 수지는 순간 당황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변호사를 만나셨다고 하셨죠. 그건 저도 잘 뭐예요? 아는 거 있으면 말해요. 정말 모른다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때릴 것 같았죠. 오빠, 진정해요. 언니가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미경이 민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눈빛도 곱지 않았어요. 수진을 믿지 않는 게 역력했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뭐라도 찾아내세요. 못 찾으면 어쩌려고요? 그땐 우리도 방법을 찾을 거예요. 민석의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일주일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횡령 혐의로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기가 막혔어요. 횡령이라니요. 자신은 한 푼도 가진 게 없는데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수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석과 미경은 환한 얼굴로 돌아갔어요. 수지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죠.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지는 막막했습니다.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죠. 절대 굴하지 마라. 법은 내 편이야.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분명 방법을 마련해 두셨을 거예요.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수지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메모를 꺼냈습니다. 임종 직전에 주셨던 작은 쪽지였어요. 거기에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김정훈 변호사님. 수지는 내일 당장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죠. 민석과 미경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걸요.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사실도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지켜보시는 것 같았죠. 아버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지켜낼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김정훈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법무법인이었어요.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죠. 수진 씨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진은 인사를 올렸죠. 안녕하세요. 시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변호사는 수진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수진은 그걸 바라봤죠. 그게 뭔가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과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죠. 이게 다 뭐예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유언장이었어요. 수지는 눈물이 났죠. 고인께서는 3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실 때부터요. 그때부터요? 네. 처음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다고요.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자신을 생각하셨다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고인께서 일부러 비밀로 하셨습니다. 수진 씨가 부담 가질까 봐요.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긴 글이었어요.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를 보니 그분이 그리웠어요. 30년 동안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준 수진에게 감사한다. 너만이 진정한 내 가족이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을 시간을 준 거였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네. 아들 민석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에도 명시하셨다니요. 민석은 내 친자식이 아니다. 50년 전 친척에게서 데려온 아이다. 하지만 평생 아들로 키웠다. 변호사님, 그럼 민석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입양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어요. 거기에는 민석의 이름이 없었죠.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럼 민석 씨는 법적으로 남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상속권이 전혀 없어요.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석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동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같기도 했죠. 고인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를 꺼냈습니다. 수진에게만 보여주라고 하신 편지였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수진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가 가득했어요. 수진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내가 없었다면 난 외롭게 죽었을 거야.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민석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다. 하지만 아들로 키우려고 노력했어. 시아버지는 민석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끝까지 아들로 대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달랐죠. 그런데 민석이는 점점 변했어. 돈만 밝히고 부모를 귀찮아했지. 편지에는 시아버지의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아팠어요.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지 알 것 같았죠.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심해졌어.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왔지. 시아버지는 외로우셨을 겁니다. 아들이라고 키운 사람이 외면하니까요. 그래서 수진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넌 달랐어. 핏줄도 아닌데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잖아.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아꼈는지 느껴졌죠. 그래서 결심했어. 내 모든 재산은 너한테 주기로 말이야.
편지 끝에는 시아버지의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과 미경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넌 사람답게 살았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핏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분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셨죠. 변호사님, 재산은 얼마나 되나요? 집과 땅, 그리고 예금을 합치면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일 줄 몰랐어요. 시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었죠. 모두 수진 씨 명의로 신탁 처리했습니다. 3년 전에요. 그럼 이미 제 거였던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처리하신 거예요. 변호사는 통장과 권리증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모두 수진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였죠. 민석 씨와 미경 씨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고인께서 법적 대응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소송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안심이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모든 걸 생각하셨던 거예요. 언제 알려야 하나요? 지금 당장도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석과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때가 되면 알려야죠.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수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잘 지켜낼게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수지는 이제 두렵지 않았죠. 진실은 곧 밝혀질 겁니다. 민석과 미경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었어요. 법은 수진의 편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과 미경은 참을성이 바닥났어요. 두 사람은 다시 수진을 찾아왔죠. 언니, 일주일 다 됐어요. 뭐 찾았어요? 미경이 다그쳤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 그만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신고하려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한숨을 쉬었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좋아요. 그럼 법으로 해결하죠. 민석은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진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미경도 함께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거였어요. 수지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민석과 미경이 이미 와 있었죠. 저 사람이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챘어요. 민석이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미경도 거들었어요.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 곁에 붙어서 재산을 노렸어요. 형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로챈 게 없어요. 그럼 고인의 재산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고인께서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수진의 대답에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민석을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순서대로 조사하겠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냈어요. 형사에게 건넸죠. 이게 뭡니까?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과 재산 처리 관련 서류입니다. 형사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민석과 미경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유 원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경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이건 3년 전에 작성된 신탁 계약서입니다. 집과 땅, 모든 예금이 김수진 씨 명의로 처리됐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서류를 빼앗아 들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친아들인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민석 씨는 법적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버지 친아들이에요. 입양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적에만 올라가 있을 뿐이에요. 변호사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민석의 입양 기록이 없었어요. 민석은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니, 이게 진짜예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유언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민석 씨는 고인의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민석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글이었죠. 민석은 50년 전 친척에게서 데려온 아이다. 평생 아들로 키웠지만 친자식은 아니다. 형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오빠 우리 친오빠가 아니란 거예요? 그건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입양도 안 됐으니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변호사의 말에 미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오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남이었다니요. 그래서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했죠. 유언장에는 이유도 적혀 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만이 고인을 진심으로 돌봤다고요. 형사가 유언장의 다른 부분을 읽었습니다.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석과 미경은 일주일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시아버지의 서운함이 글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시아버지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요. 반면 수지는 밤낮으로 나를 돌봤다. 병원에 갈 때도 편찮을 때도 늘 곁을 지켰다. 형사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그 아이만이 진정한 내 가족이었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도 울먹였죠. 형사님,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속권이 없으니까요. 형사의 대답에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재산이 사라진 거였어요. 게다가 횡령 혐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수진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 고소는요? 기각될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형사의 말에 미경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더 이상 수진을 괴롭힐 방법이 없었죠.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민석과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깨달았죠.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민석과 미경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담담한 표정이었죠. 언니, 정말 몰랐어요? 아버님께서 임종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할 순 없었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수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장례식 날 자신을 쫓아낸 일을 잊을 수 없었죠. 언니,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잘하셨어야죠. 수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석과 미경은 그저 바라만 봤죠.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얘기가 동네에 퍼졌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그래, 잘 됐어. 며느리가 30년을 고생했는데 당연하지.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뭐 했어? 명절 때나 왔으면서. 며느리가 진짜 효녀야. 친딸도 저렇게 못해. 사람들은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반면 민석과 미경은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고요. 민석과 미경은 동네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죠. 수지는 조용히 시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았어요. 아버님,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님 뜻대로 됐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셔서요. 정의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30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수지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집으로 다시 돌아왔죠.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요. 이제 여기가 정말 내 집이구나. 수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액자 속 사진, 즐겨 앉으시던 의자, 아끼던 화분까지요. 집을 정리하며 수지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미소가 생생했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아껴주셨던 분이었죠. 재산을 정리하는 일도 마무리됐습니다. 30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수지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죠.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돼. 수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부는 독거노인을 돕는데 기부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실 일이라 생각했죠. 아버님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지는 요양원에도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를 돌보며 느꼈던 마음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냈던 민석과 미경을 비난했어요. 반면 수지는 칭찬받았죠. 수진 씨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진짜 효녀지. 30년을 한결같이 모셨잖아. 당연히 받을 자격 있어. 사람들은 수진을 존경했습니다. 수지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수지는 시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국화꽃을 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이었죠. 아버님 왔어요. 수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아버님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집도 돌아왔고요. 수지는 시아버지께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시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지는 기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흐뭇해하실 것 같았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죠. 민석 씨랑 미경 씨는 동네 떠났대요.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요. 민석과 미경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더 이상 예전 집에 올 수 없었죠. 미경은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전화였어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미안하다는 말은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에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민석도 한 번 집 앞에 왔습니다.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수진아, 나야. 잠깐 얘기 좀 해. 할 말 없어. 그냥 가요. 수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수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바라봤죠. 아버님, 제가 너무 매정한 걸까요? 수지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의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수지는 매주 산소를 찾았죠. 아버님, 단풍이 참 예쁘죠? 수지는 시아버지와 대화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 같았죠. 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아버님께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살라고요. 시아버지는 수진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죠. 아버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게 제일 감사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수진을 며느리가 아닌 딸로 대해주셨어요. 그게 수진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죠. 겨울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됐어요. 수진은 제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아버님,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수진은 제사상을 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가득 채웠어요. 민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제사에는 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남이라지만 30년을 아들로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올 거면 오세요. 아버님 제사니까요. 고맙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어요. 많이 반성한 것 같았죠. 제사날 민석과 미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여보, 정말 미안해. 민석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됐어요. 아버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움을 계속 품고 있기도 힘들었죠. 제사가 끝나고 민석과 미경은 떠났습니다. 수지는 혼자 시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어요. 아버님, 제가 잘한 거 맞죠? 시아버지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미소에서 답을 찾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았죠. 아버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핏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시아버지께서 평생에 걸쳐 가르쳐 주신 진리였습니다. 민석은 피를 나눴지만 진짜 아들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딸이었죠. 사람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아버님, 저 잘 살게요. 아버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요. 수지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고요. 피는 배신해도 인연은 사람을 지킵니다. 시아버지와 수진이 그걸 증명했어요. 3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죠. 수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요. 시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자유를 누리며 말이에요. 그리고 수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걸요. 그게 시아버지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도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아버지께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건 변함없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